대한민국 한반도 역대 최전성기. 1번. 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잘 살던 시기는 없습니다. 백제된 거 들었을 때 되게 약간 글로벌화됐다. 생각보다 백제라는 나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었고 백제 신라도 꿀렸었던 나라는 아니다. 고구려로 놓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실 고구려 1등이라고 아, 생각해요. 고구려. 그게 이제 광개토 왕, 그다음에 장수왕, 고구려 최전성기 시절.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엠파이어를 경험했었던 적이 있었던 유일한 나라.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수다에서 MC를 맡은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인 전문가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가톨릭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한국 현대사 전공하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근데 혹시 한국사에 좀 관심 있는 사람, 많이 배웠던 사람. 그러니까 조셉 씨 캐머런 키기 전에 진짜 너무 많이 알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깊게? 한국대학교 정치외교과니까 많이 배웠죠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수업이 뭐냐면 동양 정치사상. 동양 정치사상. 정치사상 맞아요. 독특한 분이에요. 이런 외국인 잘 없어요. 그렇죠. 네. 여자친구랑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거는 조선이거든요. 여자친구랑 그런 얘기 한다고요? 이상형이 조선 시대 여자인가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진짜 이거 정하려고 해요. 대한민국 한반도 역대 최전성기. 지금이다. 맞다. 아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후보들도 있어요.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조선. 저는 이제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시기순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그 순위는 네. 이렇게 써줄 수 있을까요? 5위부터 약간 아, 긴장감 5위부터? 있게. 네. 5위는 누구일까요? 5위는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 공동. 백제 신라로 놓으면 돼요. 같이 묶었어. 백제신라. 4위를 고구려로 놓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4위. 조수 씨 많이 화났어요, 아, 지금. 3위가 고려, 2위가 조선이고 1위가 한국. 지금 대한민국.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장난으로 하는 거니까 재미삼아. 그 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셉은 조금 저랑 놀랐어요. 완전 다르네요. 저는 사실 지금 최전성기 아니고 사실 고구려 1등이라고 아, 생각해요. 고구려. 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말만 쎄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가요? 뭐 어차피 오늘 이야기할 거는 뭐 진지하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합니다. 당대의 국제 관계, 나라들마다의 지역적인 특성들 뭐 이런 게 지금이랑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 5명이 생각하는 강한 나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도 다를 거예요. 그거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강한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아마 미국에서는 총이 많으면 됐다. 약간 아,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인 겁니까? 저는 그거랑 상관 1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그거로 보는 거면 지금 대한민국 맞아요. 군사력 지금 대한민국 미쳤어요. 경제력을 놓고 한다면 지금의 뭐 GDP처럼 뭔가 이렇게 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근대에서 이걸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놓으라 그러면 결국 생산력이거든요. 농업 생산력만 놓고 보더라도 조선과 다른 나라를 비교할 수는 없죠. 가장 높은 농업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시기가 발전하면서 농업을 하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그럼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인구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근대 이후에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는 것처럼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우상향하는 거죠. 물론 중간에 전쟁을 겪고 기근이나 이런 게 있어서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 인구로 보더라도 당대 세계적인 전체 기준에서 봤을 때 조선은 결코 약한 나라는 아니에요. 한국의 사 안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나라고 당대 세계적인 관계 속에서도 높은 나라이긴 합니다. 그러면 조선 지금 유리하게 보이네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의 전성기 때가 보통 조선 전기 혹은 영종조 시기, 조선 후기 이제 그 세도 정권이 넘어가기 이전에 여러 측면에서 결코 약한 나라는 아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비교. 그럼요. 그래도 굉장히 잘 살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조선이 군사력이 약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잘 싸워요. 왜냐면 임진왜란은 결국은 7년 동안의 전쟁 과정에서 쳐들어온 사람들이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봐도 되죠. 근데 이제 병자호란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건데 요것만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그 크게 두 개만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압록강, 두만강 인근에서 끊임없이 여진족의 침략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 다 막아내거든요. 남쪽에서는 왜구라고 하는 존재들이 계속적으로 와요. 그래서 굉장히 큰 전투들도 많아요. 그런 전투들을 일단 조선은 다 막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도 그렇게 나쁜 나라는 아니다. 군사력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에는 이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군사력을 팽창시킵니다. 아, 또 전쟁이 있을까봐. 나중에 정조 무렵 때가 되면은 이걸 뭐 전체 통계를 놓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 예산의 국방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절반 가까이 돼요. 그 정도로 국방 예산을 늘리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도 종조를 항상 이야기할 때 이제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술이 됐든 음악이 됐든 어떤 다양한 문화들, 문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성장을 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시점도 이 시기고 그것이 지금의 영향을 미치고 근데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또 경제력입니다.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화가 발전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농업 기술이 한 단계 점프업을 하는 때들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아, 조선 때. 조선 이전에도 예를 들면은 뭐 퇴비라고 하는 게 이제 똥, 아, 네. 인분, 농업 기술에 사용하면은 갑자기 막 늘어나요. 농업 생산력이. 뭐 이런 것처럼 농업 기술이 한 단계 한 단계 점프업을 해줄 때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벼를 심을 때 사람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심는 거예요. 정조 시기가 되면 이양법이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내기, 벼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미리 자라난 판때기를 뜯어다가 판때기를 옮겨 심는 거예요. 그 근데 자체를. 그게 생산력 증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농사가 되려면 물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저수지나 보 이런 것들이 전국에 농사를 짓는 곳곳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정조 때 그걸 해요. 그래서 이양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생활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융성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올라가 있었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국제적인 위상? 요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랑 지금은 좀 비교할 수 없죠. 아시아에서도 동아시아. 그 동아시아 안에서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떨어지진 않는다. 아, 그러면 조셉 씨는 되게 뭔가 많이 참고 있는데 한 발 해보세요. 이거 미국 사람 말하는 게 좀 웃긴데 지금 한국이 미국한테도 영향 많이 받잖아요. 조선도 사실 중국이랑 관계에 있어서 조금 형 동생 관계, 특히 중국 사람 입장에서 그런 관계였잖아요. 근데 고구려는 그래도 중국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 훨씬 많았어요. 고구려 당시에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중국과 고구려의 관계를 놓고 얘기했을 때 어땠어요, 그때 관계가?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의 당시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한국과 미국은 대등한 나라입니까?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어서 뭐 무역 관계를 맺는다. 미국이 그거 많이 억압한다는 거 맞아요? 하지만 지금의 국제 관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누가 위에 있고 너네는 밑에 있으니까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나라는 없죠. 있죠. 지금 하지만 뭐 FTA를 맺어.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형이고 내가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맺어.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모두가 국가 대 국가의 동등한 국가의 관계로 서로 간에 조약을 맺건 뭐 관계를 맺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누가 더 강한 나라고 누구의 입장이 더 우위에 있으며 뭐 예를 들면은 관세 몇 프로 때려버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버려라 라고 한다거나 트럼프 안 좋아요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은 고구려와 중국은 어땠냐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는 조공책봉 관계를 맺기는 합니다. 너희 나라를 우리보다 센 나라라고 인정할게 라고 하는 관계 맺음은 고구려 때도 있어요. 국제사회 질서죠. 국제사회 질서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관계를 맺어놨는데 그 다음 행동을 보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야, 형이 얘기하는데 왜 형 말을 안 듣고 니네 마음대로 행동해? 그랬었던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광개토 왕, 그 다음에 장수왕, 고구려 최전성기 시절. 어떻게 됐어요? 독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나라로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한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엠파이어를 경험했었던 적이 있었던 유일한 나라를 이야기해라? 고구려가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쭉 얘기 들었어요.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국제이상, 그 다음에 아까 말했었던 생산력, 그 다음에 인구수 이런 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나라냐? 그거는 그 이후에 있었던 나라들과는 조금 비교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위가 조금 밀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 크기는 고구려가 압도적 1위죠. 어쩌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그 압록강 이북에 있었던 조그마한 나라에서 크게 팽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쓸만한 땅 찾기일 수 있어요. 계속 쓸만한 땅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더 이상 넓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더 올라가 봐야 농사도 안 돼. 거기서 뽑아먹을 수 있는 뭐도 없어.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그 이유 어디로 갔느냐? 남쪽 땅이 농사가 잘 지어지거든요. 훨씬 기후도 좋고.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오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를 중심으로 지배층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나가고 거기에서 강국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걸 선택했었던 게 그 이유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역사는 깊게 모르지만 백제에 대한 거 들었을 때 되게 약간 글로벌화됐다. 막 수출도 하고 교류도 많이 하는데 백제는 크게 약간 취급 안 해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백제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한국사학계에서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망한 나라잖아요. 고구려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영토도 넓고 땅도 넓고 막 이러니까 좋아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고구려라고 하는 역사 때문에 중국과 역사 분쟁을 한번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사에서는 고구려 역사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갑니다. 역사 학계에서도 관심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걸 많이 연구해요. 그래서 고구려사 연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중반에 고구려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척됐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신라는 일단 신라가 통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라 중심으로 역사가 한번 전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전서부터 신라사는 연구가 축적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백제사는 관심이 좀 늘 바깥에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축적되기도 좀 힘들었고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백제 관련된 자료가 많이 없어요. 고고학적 자료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야 백제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들이 좀 많이 발굴되기 시작하고 연구들이 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연구를 진행해 봤더니 생각보다 백제라는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외교적으로 굉장히 성숙했었던 나라였고, 당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그걸 활용했던 나라라고 하는 게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에 새롭게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백제 신라도 결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뒤에 있었던 나라들과 꿀렸었던 나라는 아니다. 그러면 이런 종합 순위보다 이건 어때요? 약간 경제력 탑3. 경제력 한정의 탑3. 경제력만 놓고 했을 때도 저는 당연히 이제 1번은 한국, 2번은 조선, 고려. 오. 시기순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고려 때 경제력은 다른 나라랑도 뭐 무역 같은 거 했어요? 고려는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죠. 고려는 장사를 잘합니다. 애초에 고려를 세운 사람이 장사꾼이에요.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은 장사꾼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이제 해상 세력들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장보고라든지 고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영어로 코리아인 거잖아요. 그렇죠. 조선 시대에도 조선이라는 나라 알아요. 중국 옆에 혹은 일본 위에 있었던 나라라고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때도 조선이라고 표기하지 않아요. 꼬레아,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진짜? 표기하거든요. 그거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어떤 그 위상 속에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었던 위상이 굉장히 컸고, 이어서 만들어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일 때도 고려라고 불렀을 만큼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국제적으로도 생각보다 네트워크가 잘 돼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할 수 있죠. 궁금한 거, 그 인기 제품 뭐였어요? 뭘 제일 많이 막 수출하고 요즘처럼 그 박물관에 사는 그 패치? 아니요. 오픈런 하던데요. 오픈. 동아시아에 있었던 나라들이 서로 무역화하는 그 과정에서 한반도 인근에 있었던 이 땅의 나라들이 주로 무역했던 게 뭐냐라고 보면 그렇게 다양하거나 많지는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융성했기 때문에 일본과 이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은 굉장히 거기에 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가장 유명한 거는 인삼입니다. 오, 진짜. 인삼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핵심적인 무역 상품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전술적으로 약간 우리 공격하지 마. 그래서 좋은 거 다 숨겨놨을 수도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있었어요. 그게. 아, 진짜요? 그게 있어요. 뭐가 있지? 그 금이에요.
금 같은 거 일부러 안 보여줬던. 만약에 한반도 땅에 있었던 나라가 누가 봐도 매력적인 물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난다라고 하면 그게 곧 조공품이 됩니다. 줘야 되는 거. 당시에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은 굳이 농업 말고 다른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걸 개발해가지고 여기서 금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중국으로 다 뺏겨야 되는데 이거를 왜 근데 우리가 굳이 뭐하러 개발해? 굳이 금강 개발하지 않아요. 금강이 하나 터지잖아요. 만약 똑같은 노동력을 들여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금으로 얻어가는 수익이 더 많다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겠어요? 다 금강을 개발하겠죠. 그런데 당시 조선은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금강 개발에 힘을 쏟아버리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 개발을 멈췄던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요. 금강 개발을 금지시킵니다. 아이 금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일제강점기가 되면 일본이 의도적으로 금강 개발을 하기 시작하죠.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사를 다 그만둡니다. 그리고 다 금 캐러 가요. 어떻게 보면 조선이 좀 빨리 깨우쳤던 거죠. 그래서 금강 개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금강이 192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 터졌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금 유통이 조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배웠던 거는 한국은 이제 나중에 카바를 많이 생산해서 네네네. 유럽 쪽으로 팔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1960년대 들어가면서 60년대 이제 해방 이후 부터였어요? 생각을 해보면 전쟁 이제 끝난 지 10년 됐어요. 6.25 전쟁은 전 세계사적으로도 베트남 전쟁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컸던 전쟁이고 피해가 막심했던 전쟁입니다. 이 땅에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아야 되잖아요. 금강, 일본이 그때 다 뽑아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산업적 기반이 탄탄했느냐? 그렇지도 않았었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지금 만들 수 있는 거를 파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의 산업적 기술력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건 가발 우와. 머리 정도. 때문에. 그리고 머리가 한국 사람들 되게 튼튼하고 좋잖아요. 되게 네네네. 좋잖아요. 아 진짜 유럽 사람은 비해서 진짜 두껍. 우리 엄마랑 얘기할 때도 엄마가 아 진짜 한국 사람 보면 부럽다. 왜냐면은 지금도 머리 너무 얇아요. 그래서 쉽게 무너져요. 머리 그대로죠 아침부터. 아 그렇죠. 네, 외국인 그거 안 됩니다. 소양 사람. 경제력으로 1, 2, 3위 중에 한국을 당연히 1위 뽑은 이유는 당연하죠. 지금만큼 잘 살던 시기는 없습니다. 그 시대 고려해도 지금이 진짜 제일 좋아요. 일단 배 곱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있겠죠. 없는 나라 없어요. 없는 나라는 없죠. 그런데 그런 비율 상대적으로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다음에 돈을 버는 규모의 수준 이 정도로 잘 살던 때는 없습니다. 생산력? 당연히 국제 원조를 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산력이 압도적으로 높았었던 시절이 그 전에 있었을까? 저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 세계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처럼 한국의 경제력이 높았던 적이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 맞다고 봐요. 고구려는 전체 합했을 때 1등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제만 봤을 때 대한민국 무조건 1등이에요. 그리고 뭐 인식을 생각할 때는 또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전에 생각했으면 한국을 잘 몰랐고 그런데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이라도 한국을 잘 아니까 핀란드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1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사력 hard power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soft power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한데 옛날 10년 전만 해서도 사실 세계 soft power 1등 미국이랑 일본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미국? 근데 지금은 한국도 그 탑 3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100%. 맞아요. 근데 또 그 군사력도 빼놓을 수 없으니까 군사력만 봤을 때 탑 3는 어떻게 돼요? 근데 대한민국 지금 군대가 그렇죠, 세지 않아요? 세죠. 아 똑같이. 그냥 그대로. 이것도 뭐 당연하다고 아니 근데 그 초반에 얘기했던 거 한 절반 국가 예산을 군사력으로 퍼부었을 때 그게 조선이었는데 또 지금이 더 물론 이거는 당대적 맥락에서도 비교를 해야겠지만 당연하지 않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난을 겪은 이후에 군사력이 팽창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6.25 전쟁 이후로 군사력이 팽창한 시점입니다. 아 그것 때문에 또 빵빵하게 그때 한국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돈 너무 많아. 줄여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지금도 다른 나라에 비교하거나 지금 전체 한국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로 군대라고 하는 것을 이만큼 신경 썼던 나라가 있을까? 라고 하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중요한 게 사실 미국의 취약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미국은 지금도 최고의 군사 뭐 장비 같은 거 많이 만드는 나라인 거 맞는데 근데 그 원자료 많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필요한 재료나 뭐 필요한 물건은 없어요 미국이. 다 그 수입해 와서 마지막에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조립하는 단계인데 한국은 조립도 하지만 그 사이 만드는 장비도 많아요. 맞아. 그래서 많은 면에서 사실 한국 지금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많이 유리한 포인트 맞아요. 이렇게 해서 뭐 고구려의 편 들어줘. 네네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황제국 확장하려면 무조건 군사력이 좋아야 그 확장할 수 있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역사상 한국이 그렇게 많이 확장할 수 있던 케이스가 고구려 말고 없는데 일부가 당연히 군사력이 좋아서 그렇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준을 어디에 놓고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다를 수 있는데 무기라고 하는 건 당연히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이때 화약 무기를 썼느냐 못 써요. 고려는 쓸 수 있거든요. 태포도 있잖아요. 전쟁의 방식 자체도 달라지고 기술력은 당연히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대 동아시아 맥락 안에서 비교 순위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근데 저는 그래도 고려. 오, 조금 위에 있다. 아니, 고구려 출신이에요. 고려대 출신인 거 맞아요. 그러면 지금이 전성기면 앞으로도 더 빡빡 올라갈 수 있다. 미래가 밝아요?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당연히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유지해오지만 언제나 꺾이는 때가 있습니다. 뭐 한국 현대사의 7, 80년 가까운 역사 안에서만 보더라도 전쟁도 겪었죠. 또 뭐 오일 쇼크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입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했었던 적도 있었죠. IMF라는 또 굉장히 중요한 굴곡을 한번 겪었었던 적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또 꺾여 나가는 시기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오늘 정리하자면 지금 최고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저희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압도적으로 지금이 번성한 시기에 살고 있다. 결국은 역사상 가장 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에는 각자의 역사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질문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류는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랑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렸었던 나라,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렸던 나라, 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관계를 맺었었던 나라가 어디냐? 그것이 비율이 높으면 더 강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인류가 조금씩 평등해지고 조금씩 더 좀 자유로워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순위는 뒤집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기준에 있어서 진짜. 근데 이렇게 역사 전문가 모시고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고 깊은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를 모셔볼게요. 감사합니다.